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있는 보일러 타워 4호기와 6호기를 이르면 오늘 해체합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따른 조치로 소방당국은 타워를 해체한 뒤 대형 장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발파 준비 작업은 마무리됐습니까? 네, 발파가 임박하면서 현장 주변엔 경찰과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반경 300m 구간은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 위한 사전 치악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발팟이 한 번에 무너지도록 철거 구조물과 기둥을 미리 절단해두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폭약을 설치한 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오늘 오후 중 발파 해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파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정되는 대로 먼저 인근 주민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무너진 5호기 바로 옆에 서 있는 4, 6호기의 붕괴 위험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한 뒤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해 4호기의 잔해를 드러내고 본격 수색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6일 붕괴 사고 이후 지금까지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3명은 수습했지만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실종자 2명을 포함해 4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황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평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이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항소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항소포기와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대행은 항소포기 경위 해명과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 면담 자리에서 검찰도 어려운 상황이라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 검찰 폐지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무적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노 대행을 가장 가까이서 보자 하는 핵심 참모들부터 사퇴 요구에 나섰고 검사장인 대검 부장들이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은 뜻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8명도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역사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노 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냈지만 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장관의 이런 의견 제시가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 섭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터진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장동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 3, 4일 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항소 마감일인 7일엔 항소하려 한다는 대검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정 장관의 의중을 전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신중하게 해라는 뜻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 내부에선 법무장관이 법적으로 인정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낸 것을 두고 사실상 지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 논란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는 오후 4시 30분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 개최됩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사 집단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은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며 7천억 원대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무부와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규탄 대회를 열고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이른바 윗선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대검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은 아니고 의사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관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어제 노만석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선택지를 줬는데 그 선택지가 다 항소 포기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차관은 그러면 내 의견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관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통화했느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죠. 상급기관이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는 곧 지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지시가 전달이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시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더라도 상급기관이 얘기한 건 지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한 말도 논란입니다. 대검 평검사 연구관들이 노 대행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이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힘드셨을지 또 용산과 법무부와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야 했던 것인지 많은 의문을 남기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국민 불신을 상당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개혁 요구가 국민들에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권의 어떤 일련의 검찰 개혁의 흐름이 검찰의 어떤 명운과 직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속에서
그 검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검찰총장은 검찰을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자신의 결단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결단임을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뭐 위에 압력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잘 법무부의 모르겠고요. 의견을 참고했다는 말도 입장문에 덧붙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결단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게 맞지. 이쪽 생각도 좀 들어주는 듯 하면서 저쪽 생각도 또 들어주는 듯 하면 결국은 본인이 설 자리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항소 포기 이후로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만석 대행을 보좌하는 참모까지 이 노대행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노대행이 사퇴 관련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어제 그 검사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예.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 거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뭐 사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만석 대행은 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법무부에 보고를 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정성호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 노만석 대행의 항소 필요성이라는 결심을 누가 꺾었느냐? 이게 이제 외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한 사람은 이진수 차관이고. 예. 그러면 이진수 차관은 지금 뭐 그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좀 그 이런저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관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결국 장관이나 대통령실 아니겠어요. 이게 점점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는 본인이 이제 항소를 하려고 했다가 외압으로 포기하게 된 부분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예. 이 책임이 이제 윗선으로 올라가는데 그건 점차 규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의 집단 반발에 참여하지 않은 친여 성향 검사들도 있죠. 이문정 검사장인데 동참하지 않았고요.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뭐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뭐 항소장에 서명을 했으면 서명하고 제출했으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출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돼서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아쉽고 안타까우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소 좀 비꼬는 듯한 뉘앙스로도 좀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듣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는 뭐 이문정 검사장의 행동이 뭐 자신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대부분의 말에 저는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를 비판해 온 사람이지만 아니 검찰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의 앞날에 국민 신뢰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항소를 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 어느 것도 분명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훨씬 큰 문제라고 본다면 이문정 검사장은 오히려 결기 있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금 뒤늦게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비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사의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다 맞서고 있는 상황 같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항소 포기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발언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들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되도 않는 사건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항소하면서 국민들 고통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 지시라기보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공감대. 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받고 있는 그 뭐 5개 재판, 그다음에 12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을 검찰의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재판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본인 재판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1심에서 뭐 실형이 나오더라도 예. 그 2심에 항소하지 말아야 되고 뭐 전부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부터 지금의 검찰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까 나의 결단으로 항소를 포기시키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재 과정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해 보면 예. 업무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네.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업무 시스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지침도 내린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민정라인과 법무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하지 않았기를 저는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척사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은 사실은 어떠한 사안,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발언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내지는 발언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또 특히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대장동 사건은 어쨌든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별도로 발언들을 많이 자제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추징금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점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심 재판부도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었고 이 범죄 수익, 이 추징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 중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뭐 그게 사실상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였죠. 자, 그런데 형사소송으로도 지금 7,400억을 환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저 부분에 관해서 그 어떤 본인의 뭐 책임 회피 뭐 이런 걸로 저는 민사소송 얘기를 꺼낸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저 7,400억을 환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7,400억이라는 거를 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배임 액수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게 법조계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이런 일반적인 분석을 정성호 법무장관, 법조인이시니까 모르지 네. 않았을 것 같고 또 1심 판결문 잘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렇잖아요. 그 소송이라는 것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왜 갖습니까? 국가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근데 국가가 졌어요. 그럼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그만한
권력과 힘과 그 뭐랄까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 일반론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봐야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만한 건데 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든가 그 이후에 정치적인 후폭풍을 생각하지 왜 굳이 않고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는가?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도화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게 하는 게 맞지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특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도화를 거치기 전에 어떤 하나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적인 후폭풍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뭐 그런 후폭풍, 논란들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법사위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개회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본인들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아마 거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워크숍이 국회 일보다 훨씬 먼저다.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고요. 뭐 오늘 오후 4시 30분으로 일단 잡아놨는데 뭐 지금 이슈도 없다고 그러죠. 뭘 다룰 것인지 뭐 없다고 하니까 실제 일단 잡혀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고 열리면 결국 조금 전에 저희가 여야 공방으로 봤듯이 아마 그런 공방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법사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다룬다고 문제가 해결될 사안인지 아니면 국민적 갈등만 더 키울 만한 사안인지라는 차원에서 저는 늘 보던 법사위 모습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법사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어난 일을 사안별로 이런 갈등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위한 공론회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에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직접 찾아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이해요. 이곳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공개 토론에 총리께서 꼭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를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게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세운 상가구역의 재개발은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 뭐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수십 년간 지금 현안입니다. 자, 종묘 앞에 이제 세운상가가 있는데 그 세운상가에 있는 종로하고 청계천 이 일대를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층고 높이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진짜 토론을 통해서 하면 되지. 지금 종묘를 허물고 그 자리에 빌딩을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떻게 이제 종묘를 보존하니까 문화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운상가 같은 어찌 보면 뭐 거의 지금 폐허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가치도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조화롭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세훈 시장은 그 방안이 지금 그 앞을 재개발하겠다는 거고 이제 녹지대까지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는 안 되겠다는 건데 글쎄 안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잘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또 고층 빌딩을 세울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거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저는 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쪽의 힘으로 한쪽을 누르는 결과가 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오세훈 시장 쪽이 어느 쪽이든요. 뭐 추진을 하는 쪽이 가든 아니면 저거를 막는 쪽이 가든
이 어떤 가치도 사실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있는 가치를 추구할 때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는 타협을 하는 게 가장 말씀이세요. 좋기 예.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국민들께 어느 정도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이게 진행될 때 아주 강한 파열음이 나는 갈등, 예. 그다음에 충돌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지금 조례가 판결이 난 사안인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뭐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다고 막을 수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 그 조례가 합당하다 예.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민석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크게 보면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 내기로 보여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자, 그 흠집을 내려는 목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합리적인 토론 뭐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안 된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토론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쟁점이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흠집을 내려는 세력 간의 이 세운상가 문제가 아마 최대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지금 세운상가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 김 총리의 행보가 깔려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인데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결과는요.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고 앞으로의 남은 임기를 힘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 또 너무 뭐 그렇게만 몰아갈 일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토론에 응하기를 저는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총리의 말씀을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은 뭐 본인의 주장을 좀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구속 심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10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입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고지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은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찍힌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안가회동 당시 비상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50쪽에 이릅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이 여전히 세력 다툼을 벌이는 등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년 넘게 세력 다툼을 해온 두 폭력 조직,
최근에도 보복 폭행을 거듭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들이 다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한 조직원이 흉기를 들고 상대 조직원이 있는 식당을 급습하고 저녁 도심 번화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입니다.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칠성파 한 조직원이 조직을 배신한 뒤 신20세기파에 가입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9달 넘게 이어졌는데 상대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복 폭행에 가담한 두 폭력 조직 조직원 4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상대 조직원이 사는 고급 아파트 앞에 잠복해 있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당장 부산 시내 일대를 수색해서 A파 조직원이 보이면 무차별 보복을 하라.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였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 1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많게는 1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매장을 차려도 될 만큼의 최고급 명품 가방 60점이 쏟아져 나왔는데 수억 원의 현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빼돌리려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한 고급 주택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열장에 빼곡히 쌓인 주황색 상자. 열어보니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60점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미술품 4점과 순금 10돈까지 합치면 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체납자는 고급 상가를 팔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100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소득세를 5억 원 넘게 안 낸 또 다른 체납자의 집.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발견된 건 현금 1,000만 원과 시계 2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지자체에 급히 연락해 주변 CCTV를 확인했더니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차량에 싣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국세청은 지자체와 함께 모두 400억 원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18명을 추적해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 지자체는 현금 5억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 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다라면서 제시를 했는데 이 메모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메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메모 내용에 봤더니만 지난 10월에 그 여인영 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다라고 네. 하면서 적의 전략적 무력 시위 시 이를 군사 명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나름대로 휴대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상 12월에 있는 그 비상계엄의 상황을 그 이전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얘기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여인영 사령관과 예.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무렵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왔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첩사령부로서는 북한의 그러한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처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메모를 했던 이것을 가지고 유력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응한 것이 결국은 개혁을 위한 그 어떤 준비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도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또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천 메모를 근거로 해서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3월이 아닌 2023년 10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더 앞당긴 거예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5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2023년 10월인데요. 그때는 군 장군들에 대해 인사가 단행됐던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도 군 장성들의 그 인사 대상자들이 또 적혀 있었던 점도 아마 하나의 근거로 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엄 준비의 시점이 2024년 3월에서 5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의 유무죄와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계엄 선포에 나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민주당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시기가 5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2023년 10월부터 만약에 계엄을 준비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외환 유치 혐의, 이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처음부터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것을 특검이 자인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외환 유치죄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외환 유치는 적과의 통모, 공모가 필요한데 그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형법상 외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그냥 미수복 지역이고 일뿐인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눈을 가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보사령부가 몽골과 접촉했다는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도 사실과 아님이 밝혀진 결과 결국 이 외환 유치죄가 말은 성찬이 있었습니다만 태산이 울렸지만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한 증언입니다. 일단 증언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증언한 것이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앉은 다음에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또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좀 심리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거나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자신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왔던 경고성 계엄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의 얘기를
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 송미령 장관, 사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해서 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현직 장관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분간 총리께서 대통령이 가야 될 자리에 가달라. 그러면은 당분간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비상계엄 상태가 예. 지속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회성이란 말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직접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 계엄 선포 전후로 해가지고 경고성 계엄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적어도 내 기억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특검이 물었을 때보다 재판부가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자신이 없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 밝히는 것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서도 이 소식 잠깐 다뤘었는데 연세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 10월 25일에 치러진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지금 발생한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정답을 공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강의입니다. 수강생만 총 1,434명이 수강을 한다라고 하고요. 예. 교수자만 해도 12명인데 아이고. 주차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뭐 평가도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보고서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또 중간고사가 치러진 건데 시험 당일에 일부 학생들이 오픈 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또 다른 학생들이 이 사실들을 교수들에게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용도로 커뮤니티 용도로 예. 사용이 되던 것이었는데 사실 수강생들에 따르면 문제된 채팅방에는 한 5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부정행위가 방 전체에서 이루어졌거나 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뭐 소그룹끼리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상 파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대학 측은 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직하게 시험 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참 억울하게 됐어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 중에 예. 양대 사학에서 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참 개탄스럽다. 어른으로서 어떤 좀 우리가 예. 뭘 했나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예. 학사 일정의 그 내 규정에 따를 때 이른바 아너 코드에 비추어서 징계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고사 자체가 무효화되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부정행위를 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도 학교 내에서는 예.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네, 과거 자신의 연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했다는 건데 BBC는 판단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직전 BBC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속 트럼프 당시 후보의 연설입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I'll be there with you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직전 이뤄진 연설인데 BBC는 평화롭고 애국적인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등의 트럼프 발언은 빼고 강한 어조의 문장들만 이어붙여 마치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BBC가 허위 편집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BBC 사장과 뉴스 총책임자가 9일 동반 사임했고 BBC 회장도 편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is for the way
the team edited President Trump's speech to his supporters on January the 6th. We should have acted earlier and taken a more formal position on it. 다만 BBC는 제도적 편향은 없었다며 공정성이 BBC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연 생방송 중 반이스라엘 구호를 중계하는 등 잇따른 정치 편향 논란으로 공영방송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곱게 물든 단풍이 절정인데요. 울긋불긋하게 물든 우리 주변의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담양의 금성산성인데요.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등산로가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이 풍경은 강원도 인제군인데요. 잔잔한 소양호에서 단풍을 배경으로 한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북 정읍 내장산입니다. 물감을 칠해놓은 듯 붉은 모습인데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도 예쁜 단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과 인왕산 그리고 도심의 고궁에서도 단풍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아침까지 남아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4도, 춘천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며 어제보다 춥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4도, 대전 2.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를 텐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5도, 대구는 16도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 당일에는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쌀쌀해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무난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큰 추위와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